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한 트럼프의 전 무역 책임자라는 제목으로 60분 미니츠라는 방송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관세가 전략적 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입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기술을 풀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상황을 제외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허용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발명하고 수행해 온 우리의 기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치르고 좀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우리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 큰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가 코로나 때 좀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일자리는 어, 이 자유무역이 되면서 크게 그 일자리가 내려갔었다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에 의한 덤핑 공세였으며 이를 관세로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었다. 요거는 제가 정리한 말인데 대충 들어본 말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표현된 표현은 1930년대 관세로 인해 대공황이 심화되었다. 관세 때문에 공황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황인데 관세 때문에 공황이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반대 입장에 있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진단을 합니다. 그 관세 를 옹호하는 그 책임자는 전 무역 책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세계를 파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공장문을 닫았고 우리는 전자제품을 잃었고 직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량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지금 그 나이 먹은 그 하이저 뭐 라이타이저라고 발음이 이제 하우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젊은 그 무역 변호사를 그 임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젊은 무역 변호사에게 첫 백악관 작업을 주었다. 현재 77세고요. 지금은 반도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반도체의 미국 내 재생산을 목표로 또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고 중국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중국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간첩 활동으로 인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 적대국으로 1년치의 부가 이전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을 생산할 가능성이 4배 더 높아졌지만 열전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역이 아닙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1.0 때 하이저인데 트럼프의 첫 임기부터 공화당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이 젊은 이 하이저가 이제
그 일기 때니까 그때 한 73세 정도인데 이렇게 상당히 나이 먹은 상태에서 그 무역에 대한 조언을 했다. 트럼프한테 이런 기록입니다. 반대 견해자 메리 러브리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수입품과 IST 가격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IST가 뭔 뜻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잘 검색이 아닌데 분명히 T는 이 타리프 관세일 것 같고요. 뭐 I는 뭐 인터널이란 뜻일까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S는 뭐 세일이라든가 뭐 그런 뜻 아닐까 이렇게 그 상상을 추정을 해봅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부자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관세는 외국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관세가 외국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씨가 세금은 미국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고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월마트가 비용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일자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는 것은 일정 수준 있겠지만은 더 이상 수입품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산품 가격도 결국은 오를 것입니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달에 약 200달러 비용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관세가 시행이 되면은 더 심각한 것은 러블리가 관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약 회사들이 기초 의약품 원료를 수입들을 하는데 거기에 관세를 매긴다면은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결국 사망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가격 상승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강철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관세로 인해 철강 분야에서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미국 기업 전체에는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이저의 얘기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낼지 알아내야 할까요? 저는 정반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액의 일부라는 점을 경제 전쟁 아니 이게 오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정책의 세금 감면 이 관세를 매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또 세금 감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산이 중단된 저 자동차 노조 책임자의 그 증언을 듣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중산층을 위해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된 얘기들을 제가 이해하는 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수출자를 그냥 중국으로 보죠. 아니, 뭐, 우리나라로 봅시다. 수출 가격이 100달러입니다. FOB, CIF는 110달러. 그러면은 그 FOB는 그 보험 물류비 뭐 이런 것들을 그 다 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제조 원가가 80달러라면은 20달러 매출이익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 CIF 가격은 보험 물류비, 그 수출 재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거만큼 가격이 얹어져 가지고 그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수출자 입장에서는 20달러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매출이익이 20% 정도 돼야 그 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수입업자 입장에서 어, 그 100달러로 수입을 할 경우 관세가 없다면은 수입 원가는 100달러고 그 다음에 그 판매가는 175달러를 하게 된다. 그 그러면은
어, 자기네들 그 판매하기 위해서 운영 경비가 있으니까 50달러가 들어가서 25달러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25% 관세를 매기면은 수입 원가가 125달러가 되니까 25달러를 남기기 위해서 205달러로 판매 가격이 오른다 하는 게 이제 에,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CIF 가격으로 하면은 이제 그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수입업자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수출업자한테 또는 국내에서 수입 가격 제조업체를 부활시킬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25% 관세니까 FOB만 얘기하면은 75달러로 내려줬다 그러면은 제조원가가 80달러니까 판매하면서부터 적자니까 이거는 그렇게 못 판다. 그러니까 수출 가격은 100달러는 계속 고수를 헌대면은 그만큼 안 팔릴 거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위와 같은 사고방식도 제가 볼 때는 모두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반대 의견, 관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은 제조원가에 우리가 의무로 양으로 세뇌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뭐 졸작이지만은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물론 안 팔렸습니다. 음, 시기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에 쇠뇌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세계 대공황의 전조인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중국 정부 국가 자본주의에 의한 정부 보조금 때문이죠. 이 정부 보조금으로 싸게 수출을 해가지고 뭐 중국이 유럽을 다 먹는다. 현실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지금 뭐 어저께도 그 대립구조도를 그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민주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싸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또 표현도 했죠. 다르게 표현해서 공산주의가 국가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어,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저는 제 직관적으로 스루프 사고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고대로부터 관세는 정부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현재와 같이 수입업자가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국경에 들어오는 판매자에게 징수했던 것 아니냐? 수출 관세는 있을 수가 없고 자국민이 대항해 시대에 유럽 같은 경우 직접 배를 타고 싸게 물건을 구입해 와도 어쨌든 국경에 들어오는 무역업자에게 관세를 매겼을 것이다. 들어오는 거에 관세를 누가 되든 자국민이든 낙타를 타고 와서 우리 고려상인이 인삼을 팔라고 로마까지 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관세를 뭔가 그러니까 그때는 관세라고 얘기 안 했지만은 들어오려면은 여기 통과세를 내라. 이런 거를 했을 거다 이게요. 그래서 관세에 의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그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가 올랐다고 그저 가격이 전가되어서 인플레가 된다는 논리는 아주 단순 무식한 것이라고 저는 진단하고자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그러니까는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떻게 극복해 낼 거냐 하는 것은 기업의 그 경영 전략과 전술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관세가 붙여지면은 우리가 수입을 했을 때 관세를 물게 우리가 수입할 경우에는 그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그 원재료 가격이 포함을 시키죠. 그 관세를. 미국 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 올라간 거가 가격이 그대로 그 제품에 전가된다는 논리는 제가 그 이 2024년 경영 실적을 얘기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판매 이익이 난 데가 있고 이익이 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전가된다, 반영이 된다. 이런 것은 업종에 따라서 틀리고 또 경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경영 능력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에, 기업의 그것이 기업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어떤 그 발표 그 자리에 가서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Brief summarize of method and tools referenced in class 5 ISO 만 14 2006년 재정분인데 재무 및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5항에 메소드 앤드 툴즈의 그 제약 이론 경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심사 기준, 방침 절차 또는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 증거, 기록 사실의 진술 및 검증 가능한 다른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심사는 시스템 심사, 프로세스 심사 또는 제품 심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 KSQ ISO 19011번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 제가 뭐 오디트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또 그 활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틀렉 매니지먼트,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버틀렉이라고 그러면 쉽게들 이해는 하니까 그래서 활동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에서 수요에 대해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병목 활동을 파악하여 전체 시스템 조직의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 제약이론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격성 향상 및 평가 기획, 종업원의 지식을 평가하고 그들의 적격성 확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획, 흔히 종업원의 정기적인 평가 및 권한위임과 관련이 됨. 직원관리, 적격성이라는 거, 이 자격 이런 거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시정조치, 코렉티브 액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부적합 결함이나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어쨌든 제가 이런 일들, 유사한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그 인과관계, 근본 원인, 이런 거 찾고 또 그 오디트, 그 심사, 감사, 내부적으로는 감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심사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추적조사라든지 이런 또 질의응답, 검찰 입장이라면은 그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제대로 그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차관 이런 그 오디트 경험을 해보면은 사고 방식이 인과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또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별도로 시오리 오브 컨스트레인트 이 제약 이론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 병맥 현상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법 및 도구, 제약 이론은 병맥 현상에 대하여 무엇을 할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제약 발생 이유에 대하여 지침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이게 국제 표준에 반영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경영을 도입한 업체가 별로 우리나라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TQM 플러스 TOC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었었고, 이 다섯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툴이 있는데, 슬퍼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파이낸스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DBR, CCPM, SCM, 가용성 생산이라는 게 있고, 사고 프로세스, 싱킹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전략 전술, 갈등 대립 해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 5항이 아까 아이소 그 표준이 이거 한 저기 제약 이론 경영만 소거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했어요. 그동안에 뭐 도요다 것도 거기에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저는 TOC 제약 이론 경영을 택해서 이 관세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관세 매긴다고 해서 뉴스를 어제 오늘 들어보면은 뭐 그냥 언론들이 그냥 까놓고 해서 그냥 너무나 그 뭐라 그러나요? 가볍게 그냥 뭐 미국 욕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겨내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이 찾아보자. 이렇게 가야지.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뉴스 분류 네이버가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이렇게 뉴스 브라우저를 띄우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를 이렇게 하고 세계라고 표현했지만 세계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가 있지 않겠냐. 생존 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할 때 주제가 생존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각 분야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편의상 분류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받으며 상관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국내와 국제 영역에서도 쉽지 않은 문턱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의 역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영역, 나와바리, 테리토리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를 벗어나는 것은 관여하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인식도 쉽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해결책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없이 선동당하지 말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하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남의 얘기 읊으리는 중국이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라는 얘기를 팍 들었을 때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거라는 거로 확대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논리, 관세를 매기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다 안에서 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다 붙을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그런 논리인 거죠. 초당적 외교 정책의 종말, The End of Bipartisan Foreign Policy, 피터 자이언 2월 3일자 뉴스레터입니다. 네 명의 연속적인 대통령들이 신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을 채택한 후 초당적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한때 동구권 강대국들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모두 모든 전략적 일관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각 행정부가 새로운 외교 정책을 채택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달러 외교와 같은 시스템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함께 미군의 글로벌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외교 정책은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군은 체스 대신 체커 게임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불규칙하고 반응적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모든 동맹과 인프라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반복을 위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미국이 고립주의로 하는 게 아니고 에, 퍼스트 아메리카를 하지만은 기존에 그 맺어진 동맹과 인프라는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박이지만 대박이라고 번역이 돼서 일본말로 대박이 뭐야 봤더니 야빠이게또, 야빠이게또가 맞겠죠? 야바이게또인가요? 야빠이게또, 이게 야바이게또인 것 같습니다. 인기인 이유, 일본인도 사실은 부러워. 사가구치 타카노리 그 주간 프레이보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인텔리는 미국 퍼스트를 외치는 그에게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우선시하지 말라고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일본의 정치가에게도 훌륭한 딜로 외국으로부터 국익을 이끌어 오길 바라는 일본 국민도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구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어쩌면 석탄도 재검토될 것이다. 물가 하락에 기여하기 때문에 나는 환영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한 정책을 정말로 실행하더라. 일본은 투표율이 낮아? 그건 그래. 방송사의 독자 해석으로 선거 기간에는 제대로 된 선거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국민민주당을 예외로 두고 투표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고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한다. 투표하러 갈 일이 없다. 미국의 분당과 트럼프 인기의 저류에는 좋든 나쁘든 미디어의 부추김과 공약의 실행성에서 오는 유권자의 한 표가 사회를 움직이는 감각이 있다. 4년마다 사회가 바뀌는 이상함과 극적함이 미친 재능을 불러온다. 격차는 계속 벌어지지만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날 것이다. 정부 효율화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관료기구를 무너뜨린다. 이제 일본 정치도 트럼프가 박살냈으면 좋겠어. 일본의 관료사에 대해서 아주 이 그 저자는 식상을 한 모양이에요. 이 트럼프라는 게 트럼프 카드 그렇죠. 비장의 카드였나? 이 게임할 때 그걸 트럼프라고도 얘기하죠. 이름을 참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어제 이 사진을 빌려왔었는데 파포 어, Walking around and find out 뭐 같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지금 안미경중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사실상 유럽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파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다리론으로 안미경중하는 얘기는 속된 말로 적 같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렇게 트럼프가 그 마피아 두목처럼 하면서 상징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관세 정쟁은 우선 미국 남북 접경 국가부터 하고 바로 중국이었다. 다음 유럽 EU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디겠는가? 한일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 것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지만은
거저 욕하는데 급급해는 그 수준, 언론 수준에 아주 왕 짜증이 납니다. 음, 그걸 극복할 길을 찾아야지. 상대방이 그 우리 물건을 수입을 해주는데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남길 거냐? 협상을 하고 뭐 그런 거지. 무슨 뭐 주가가 그냥 충격을 받았다는 등 그런 뉴스만 계속 내보내는 해서 그 국민들이 미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아주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그 좌파 그 친중 세력들 아닐까 하는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트럼프의 적다감으로 인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자체도 그 리버럴한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피터 니콜라스 MBC 뉴스에서 2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외국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들이 친구보다 미국의 적으로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캐나다를 모욕하고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덴마크와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콜롬비아를 협박해 자신의 조건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송환하려 했으며 파나마로부터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인 원촌인 시조 운하를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분석가들과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의 외교 브랜드에는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제고하고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열렬한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황금기를 약속했으며 전 세계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부를 증대시키며 국경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결과적인 유산을 남기고 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리처드 골드버그는 언젠가는 적들과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초강대국이 돌아왔고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에, EU까지 적이 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도된 뉴스일 것이다. 미국의 동맹들이 먼저 중국과 불륜 관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징의 단계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싸게 중국이 계속 수출하는 것은 이 정부 보조금 때문이지 중국 자체가 부동산 경기도 그 무너진 상태에서 저보다 그 뭐 거시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은 아마 중국이 10년을 못 볼 텐데 계속해서 중국이 패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한테 붙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 있죠. 그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화는 해봐야 되겠죠. 민주주의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소개한 그런 순서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주장할 겁니다. 6칸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형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뭐 이런 계엄 사태가 나고 뭐 그다음에 그동안의 계엄 사태 선포하기 전에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무정부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다시 한번 인과관계를 따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권남영 국민일보 2월 3일 오후 2시 0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면회를 갔는데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러 출탄핵과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 라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답니다.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들의 접견을 두고 옥중 정치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고 정치인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이걸 무슨 옥중 정치다 뭐다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판결이 나기 전까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치인 맞고 대통령 많지 무슨 개똥 같은 얘기들을 하는지 옥중 정치 이따위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친중파 의원들로 알고 있는데 권 비대위원장이나 권 원내대표나 다 권씨네 이상하게 권영세 권성동 나씨 면의 속내는 이조로 비유하면 붕당 정치로서 왕을 광해군으로 퇴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일환일 것이다. 민생 살리기 꼭 지역 화폐여야 하나 백영환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월 24일 오전 11시 01분에 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또다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 확대로 멈춰버린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정 시절 실험한 정책에 기어이 전국구 성공담을 씌워줄 태세다. 지난해 예산 감액안을 일방 처리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돈풀기식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감액안에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싸그리 날리고 원자력 그 발전 예산 싸그리 날리고 태양광 이런 거로 도배를 했죠. 풍력하고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만 13조 원이다. 정부 고관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지방 자치체들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 해소를 위한 SOC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투자를 더 기대하고 있다. 민생 경제 살리기는 호울뿐으로 비춰진다. 말 한마디라도 언론은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살리기라고 하면은 언제 민생이 죽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 25만 원이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기라도 한다면 맞지만 턱도 없는 얘기다. 지역화폐 취급업체와 정치자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으로 한번 읽어봤네요. 법원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전부 무죄 1심과 같아 이현승 김민소 두 기자가 2월 3일 15시 2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9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1심과 같은 결론이고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백강진인데 뭐 원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재판 이력을 얘기하는데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사를 합병했다. 당시는 아마 제일모직이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주주인 삼성물산은 일주도 없던 상황에서 결국 합병을 하면서 저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물산은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적용 혐의는 19개에 이르렀다. 정치와 연관해서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이재용도 고난의 행군이었다. 민노총과 삼성노조는 삼성가를 개새끼라고 불렀다. 글로벌 금융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노조가 앞잡이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핵관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오랜 고난의 행군은 해결된 것 같다. 그럼에도 엘리엇과 같은 글로벌 금융자본의 앙심은 다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매우 궁금하다. 삼성은 이제 윤핵관 복귀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국한합니다. 고려엔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체 판단 따른 독립적 결정,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명할 필요가 있는지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53분 한경호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MBK 양풍 측이 SMC가 고려엔의 지급 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 지출을 자본 지출이라는데 이제 자본적 지출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을 활용했다. 고려에는 SMC는 적재적 기업 인수 합병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당시 채무 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루어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집게 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보증의 주체는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은 어, 보증의 주체가 일반 회사일 때 각각 사용한다고 고려에는 설명했다. 그러니까 SMC가 얘기한 고려엔의 지급보증이라는 말 용어 자체도 잘 모르면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SFC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법조계에서 묘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상호주가 되면은 고려엔의 25.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 경영권 방어는 성공한 거다.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영풍의 최씨 일가의 지분을 결국은 SMC가 산 건데 SMC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 분들이겠지만은 거기에 경영진은 한국인이고 고려엔 출신이 거기 사장으로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공동 사장으로 외국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모기업이 고려엔인데 고려엔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영품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그냥 살게요. 아니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 의결권 제한이 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SMC를 제가 조금 압니다. 울산 상위도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유의미 입장문 양미영 기자가 비즈와치에서 2월 3일 오후 3시 1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울산의 자부심 재확인 환영 지난달 울산시의 입장문 내 서방은 김정은이 군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잔인한 광신도들입니다. 크리스 파넬라 비즈니스 인사이더 2월 2일 일요일 오후 6시 1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목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52억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 총 190억 배럴 추가. 조재현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뉴스에는 금방 왜 눈에 안 띄는지 몰라요.
어쨌든 추가 51억 7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어, 울릉 해군 일본명 스시바 해군 일대 추가로 매장되어 있다는 영역 보고서. 이 보고서도 그 액토지오 그 작성했다 그러고 이거는 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런 유망 구조 이름은 마기상어라고 고블린 샤크 쿨크리 상어 고블린 구조로 이 구조에만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에 이거 가스전 개발에 대한 예산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죠. 이건 사진으로 부산 집회 그냥 사진 한 장 기록으로 남기려고 넣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